일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도 환율 때문에 그렇고 엔화 환율이겠죠?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나가 그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던 리버레이션 데이 작년 4월 그죠? 4월 2일 그경부터 쭉 보시면은 엔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가치가. 그런데 최근 사실은 엔화 금리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우리 한 올렸죠. 그렇죠? 0.25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잖아요. 예. 아까 제가 했던 언커버드 인트레스트 패러티 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절상이 되죠. 그죠? 엔화 절상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엔화 가치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화도 우리의 친구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약달러 속에 지금 일본도 약 엔화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퍼즐링한 건데요.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본격적으로 부분도 하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바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좀 뿌리 깊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역 수지 적자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와서 굉장히 두드러진 그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디지털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은 관광객도 많이 오다 보니까 뭐 관광 수지 자동차 사실은 뭐 관세 때문에 덜 팔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하진 않는데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지금 다 어디서 잃고 있냐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다 잃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디지털 식민지화 돼버린 일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랑 국민들이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미국 빅테크 기업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료가 막대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본 스스로가 혁신적인 어떠한 그런 사례를 만들면서 경제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게 되면은 강한 체질을 갖지 못하는 예나의 중장기적인 관점은 글쎄요, 살아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을지.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키치 정권이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돈이 이제 어떤 투자와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 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한 며칠간 일본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일본 있어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옛날 그 가전제품 선진국인 나라가 이렇게 그 DX 디지털 전환이 안 돼 있을까? 모든 게 불편한가? 이런 생각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한편으로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그 정보 DX 관련되는 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적자가 심하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그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게 적자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한 번은 뭐 적자지만 나중에 생산성 향상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래서 한 몇 년 정도부터 움직이는 그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되게 주목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보다 NFT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형 자산을 토큰화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은 얼마나 많은 만화 캐릭터, 무형 자산으로 치자면은 이 브랜드들에 대한 밸류가 높은 그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디지털 경제랑 만나게 하면서 어떤 이러한 디지털 적자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술적으로 시도하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놀랍지 않게 사실은 뭐 왜 갑자기 현금만 쓰는 나라에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얘기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디지털적인 부분에서의 금융적인 혁신, 산업적인 혁신,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들을 어떻게 보면 자산화하는 것들 아마 이제 일본 정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 호텔에 있을 때 일본 경제신문 내용 계좌의 사설을 읽어봤더니 사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새해 중요한 정책이 수요 진작이긴 하지만 사실 일본이 진짜 필요한 건 수요 진작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규제 개혁이다라는 게 그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포인트로도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일본 투자자들도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은 놓치고 있어요. 그 관심이 없어진 상태라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본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서학개미처럼요. 그래서 사실은
자국의 투자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혁신 동력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사실 엔화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부호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간단하게 보시고 우리 그 중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중국 하기 한번 전에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 얘기를 하나 더 하시면 네. 이 IT를 활용하는 섹터들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거든요. 그게 이제 생산성 발전을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구글 뭐 저기 뭐 아마존 뭐 이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매그니피션 세븐이거든요. 그게 들어오면서 미국은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제 구가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나라들은 사실 생산성의 발전이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그 뭐 유럽들이 대부분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IT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있었지만 IT를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디지털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국은 그래도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일본은 그런 그 네이버의 라인이 어떻게 보면 메신저의 그 가장 주된 역할을 할 정도로 자기네 제품이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뭐 그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초반에는 분명히 그 어떤 주택 경기 버블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했지만 그게 30년까지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것은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기술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약간 좀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성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이 일본은 기존의 기술을 점진적으로 계속 그 임프루브 하는 거는 아주 뭐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뭔가 좀 혁신적인 새로운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민족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주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일본이 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실물적으로 봤을 때 그 성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